그녀는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었다. 농성 학생들이 실려나가는 것이며 학장실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는 것을 잘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문을 열고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았다. 운동장과 저 멀리 건너다 보이는 강의 수면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으나 그녀는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다. 이제 캠퍼스에는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아울러 정적이 깃들었다. 어둠은 순식간에 왔는데 그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캠퍼스 안에 짙게 깔린 체류가스의 틈 사이로 쉽사리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땅거미는 그만큼 더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과 사무실도 조용하였다. 조교가 퇴근을 한 모양이었다. 이제 홍영이는 전기의 스위치를 넣었다. 솔직히 말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어서 여기를 떠나버리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떠날 채비를 차리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직장이 안쓰러워서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였다.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녀는 자신도 확연히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분명히 겪고 있는 일이지만 뭔지 모르게 자신의 내면 세계에는 의식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독립적이고 도발적인 기능이 있는 듯했다. 특히 김영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자진하여 뛰어들고 있음이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신을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그녀는 그런 지속적인 자문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금방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것도 규칙적인 걸음걸이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듯했다. 그 걸음걸이는 분명히 자기의 방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머리칼이 쭈뼛쭈뼛 서는 전율을 느꼈다. 남들이 이 폐허와도 같은 학교를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따라 나가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탕탕탕. 과연 자기 방의 도어에 노크가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결심을 굳혔다. 누구세요? 홍 선생님. 마치 지옥에서나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였다. 어쩌면 박찬우 교수의 목소리 같기도 한데 또 달리 전혀 그렇지 않은 듯도 했다. 그가 이 시간에 학교에 남아 그런 목소리로 자기를 부를 턱이 없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공포심을 쫓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또렷이 말했다. 접니다. 박찬우입니다. 녹이 쓴 철판을 못으로 긁는 것과도 같은 목소리였다. 박찬우 교수? 그녀는 수스라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설마 했는데 그는 과연 박찬우였다.
그러나 그녀는 얼른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분명히 그는 박찬이었으나 그렇다고 한들 상황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박 선생님, 이게 웬일이세요? 누구와 같이 있나요? 그녀는 문을 따두지 않은 채로 소리 높여 말했다. 유리문 사이로 계속 체류탄 가스가 스며들어 실내에서도 점점 더 견디기가 어려웠다. 아닙니다. 저 혼자입니다.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문을 따주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이었다. 구당 하는 소리가 났고 아마도 박찬우가 복도 바닥에 쓰러지는 듯한 음향이 들렸다. 박 선생님. 그녀가 다급히 그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가냘픈 신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도어를 열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복도가 어둡기도 했지만 시커먼 그름을 뒤집어 쓴 박찬우가 복도 바닥에 손을 짚고 쓰러져 있었다. 복도의 어둠 속에는 체류가스가 두텁게 스며 있어서 코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지독한 체류가스 속에서도 분명히 박찬우에게서는 뭔가 불에 탄 냄새가 났다. 그러나 복도가 어두워 금방 분간할 수가 없었다. 혹시 어디 불구덩이 속에서 기어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그러나 박찬우는 선뜻 일어나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홍영이는 그의 어깨를 잡아 끌었으나 끔찍도 하지 않았다. 박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를 세차게 끌어잡고 안으로 당겼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녀가 끌어잡은 그의 어깨축지의 양복이 쉽게 떨어져 나왔다. 불빛에 비춰보니 그것은 새까맣게 타 있었다. 아, 그는 화상을 입은 개로구나. 그제야 그녀는 정신이 들었다. 그제야 박찬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워 홍영이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응접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홍 선생님, 이거 미안합니다. 교문 밖으로 피해 나가다가 선생님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들러본다는 것이 이렇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충격을 주어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어서 병원으로 가셔야죠. 네, 그래야겠어요. 하지만 화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학창실을 빨리 탈출해 나와야 하는 건데 불을 끄느라고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피하시지를 않으시고 전경들과 백병전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이들을 만류하느라 박찬우는 가벼운 탄성과 아울러 알 수 없는 격한 감정에 휩싸여 울음을 터뜨렸다. 이상하게도 학창실을 점거한 학생 중에는 영문학과의 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남학생들에게 어떤 죄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영이는 그 여학생들 중에 허영미 학생도 있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허영미는 박찬우와의 이상한 소문을 뿌린 허영란 조교의 동생이었다. 허영란은 서울 모 은행의 대리와 결혼하여 잘 살아가고 있었다. 박찬우가 그게 언제적 얘기라고
아직까지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으리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 그의 신비스럽고 희디인 머리털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그것의 일부분은 불에 타버린 듯 했다. 그는 다소 감정을 진정시킨 듯 흐느껴 울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두 개의 큰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다. 그래, 학생들은 다들 잘 대피를 했나요? 그럼요. 아마 다친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학생들이 연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침착하고 악착 같은 데가 있더군요. 박찬우의 우글쭈글한 얼굴은 아직도 물기에 젖어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흐른다는 뜻이었다. 그는 왜 우는 것일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틀림없이 학장실에서 그 위기의 순간을 맞아 허영미 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불더미 속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학생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양복이 불에 다 타버릴 정도로 화상을 입었고 머리털까지도 많이 그을려 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나 마음은 기쁨으로 차왔다. 아내와 외동아들을 잃게 했던 영란이었다. 그렇게까지 둘은 서로를 열렬히 원했다. 두 사람 다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지 않았던가. 그녀의 삶은 육체에 끌린 것만이 아니었다. 젊디 젊었고 너무나 순수했고 아름다웠다. 그런 그녀였지만 그녀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를 대해 주었던가. 그는 불구덩이 속에서 허영미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을 때 이제는 세월이라는 물살에 휩쓸려 간 줄 알았던 영란의 죄치와 모습이 강렬하게 회상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정말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세월 속에 파묻혀간 그녀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어쩌면 이 허약한 중년의 사내를 울린 것은 젊고 아름다웠던 허영란 그녀가 아니라 남편과 영란과의 불륜의 사랑에 좌절한 나머지 외동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던 아내와 어린 아들의 회한 때문인지도 알 수 없었다. 더더구나 자신이 생명에 대해 그 어떤 의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린 아들은 부모의 사랑의 갈등 때문에 타의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았던가.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에 그를 울게 하는 것은 아내인가? 아들인가? 목매어도 잊을 수 없는 영란인가? 그 자신은 학장실의 불꽃 속으로 자신의 몸을 굴렸을 때 그는 분명히 영란을 생각했으리라. 그녀는 언제든지 그가 요구하기만 하면 이혼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녀와 함께 살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나마 같이 살아보지 않았던가. 그러나 죽은 아내와 어린 아들이 망령 때문에 도저히 그들이 결합할 수 없음을 깨닫고 헤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세요? 정문 수의실이죠? 여기 홍영인데요. 지금 제 연구실에 영문학과 박찬우 교수께서 심한 화상을 입고 들어와서 계시니까 학교차를 보내든가 택시를 잡아 올려보내주세요. 홍영이는 얼른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취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를 데리고 앉아 약간의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그의 사무치는 감정의 응어리를 위로할 수는 있을 망정 심상찮은 그의 화상치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의 시간이 지체되어 택시가 올라왔다. 그녀가 병원까지 그를 데리고 가야 했으나
그녀는 남의 눈을 의식했다. 말 많은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그를 잘 대해주는 것도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닌 듯 했다. 그녀는 수희에게 그를 병원까지 잘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어두운 밤이었으나 정차해 있는 택시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박찬우의 얼굴에는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뒷좌석 시트에 그대로 벌렁 누워버렸다. 그러고서도 그는 손을 들어 홍영이에게 고맙다는 신용을 했다. 홍 선생님, 내일이건 모레건 병원으로 한번 들려주시구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잘 치료하십시오. 곧 들리겠어요. 그를 태운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녀는 문득 박찬호가 우는 것은 헤어진 허영란 때문도 아니고 죽은 아내와 어린 아들 때문도 아닐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불길 위로 자신의 늙은 육신을 굴린 것은 학생들 중에 허영란의 동생 허영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그는 모두가 떠나버린 후의 그 허망함, 아니면 자신의 뼈를 깎는 고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가 그런 엄청난 화상을 입고서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고 홍영이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온 것도 결국은 그의 고독감 때문이었으리라. 학교는 이튿날 결국 1주간 휴교 조치를 취했다. 도저히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경찰에 연행되어 간 학생들은 다들 훈방되었다. 그러나 학장실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었다. 화상을 입은 사람은 박찬우 교수 한 사람뿐이 아니었다. 3명의 남학생과 1명의 여학생도 꽤 심한 화상을 입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측과 학생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찰은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방어했다는 것이었고, 학생들은 경찰이 학장실 안으로 쏘아붙인 최루탄이 폭발하면서 학장 친부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신호병을 깨뜨려 점화되었다는 것이었다. 학생도 경찰도 아니면서 그 방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박찬우 교수의 진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바리게이트를 뚫고 그들이 농성을 풀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학장실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 어떤 강건한 체력을 가진 교수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윗몸 뒷갈비뼈의 흔적이 양복 위에 드러날 정도로 허약하고 지긋한 나이를 가진 그가 그런 일을 하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교수님 보신 대로 잘 얘기해 주십시오.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박찬우에게 경찰들은 물었다. 박찬우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눈치더니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창문 너머로 날아들어온 체류탄이 펑 하고 터지는 순간에 병 깨어지는 소리가 났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증언이 그러하니 경찰은 무슨 말도 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장실 화재 사건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학장실 화재 사건을 기회로 삼아 이 시골의 한적한 대학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센 민주화의 물결을 완전히 잠재우려 하던 경찰의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홍영이는 박찬우의 병실을 찾지 않았다. 그가 남자인데다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를 불쑥 문병 가기가 내키지 않았다. 그와 너무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나는 것도 좋지 않았다. 그녀가 결코 독신은 아니지만 가족을 떠나 아파트에서 혼자 기거하고 있음을 대학인들은 거의가 다 알고 있었다. 이 좁은 지역 사회에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렇게 차분해지는 자신이 신기했다. 그러나 그녀가 만사에 차분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단 한 가지. 그녀는 김연길에게 대해서만큼은 도무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외에는 한없이 가라앉은 자신을 느꼈다. 한바탕 홍수라도 지나간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은 이미 허물어졌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차분한 심정은 제1차 붕괴가 있고 난 후에 정적인 듯 했다. 자연이든지 인간이든지 언제나 한 차례 큰 변동이 있고 나면 꽤 긴 시간 동안 침묵이 오는 법이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이 차분한 마음이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뭔가 더 거대한 폭풍우가 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정도에서 모든 것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고 그녀는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일은 겨우 벌어졌을 뿐이었다. 이 일이 정말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그녀는 휴교시에도 전 교직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출근부에 꼭 날인해야 한다는 공문 지시에 충실히 잘 따랐다. 그녀는 결코 박찬우를 문병하러 가지 않았다. 휴교 조치가 끝나는 그 주의 주말에 그녀는 서울집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남편의 저녁상을 차리고 아이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었다.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자기와의 관계를 자신의 다른 일로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다. 사실 뭔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남편과의 잠자리가 영 서먹하고 썰렁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아무래도 자신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긴 방황을 한 탓인 듯 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많이도 마음이 가라앉아 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나이가 몇인가. 그런 일로 해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정도의 나이는 아니다. 얼마 전 끝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구경철이 학교로 인사차 들른 적이 있었다. 그는 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행정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잠시 홍영이의 방에도 들렀다. 얼마 전 그와 가졌던 온천장에서의 하룻밤 때문에 둘은 다소 서먹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깊어진 연륜은 자신들의 동요를 용케도 잘 바로잡아 주었다. 오히려 그녀는 하룻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일생에 걸친 처녀 시절의 꿈이 현실로 나타난 하룻밤이었다. 그것은 하룻밤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진정으로 길지도 짧지도 않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하룻밤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처녀 시절의 긴 꿈이 있었기 때문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기도 했으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심리적으로 김연길에게 쫓기고 있었다. 구경철은 자신을 품어주고 보호해 주리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휴교 조치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기 위해
강주의 직장으로 내려온 그녀는 그 문에 나붙은 공고판을 보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고. 오늘부터 학예방학으로 들어감을 공고함. 계약 일자는 추후 통지함. 학장. 이런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보통 이런 중대한 사태는 오랜 교수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 조기방학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학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면 학교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던 문교부의 지시인지도 알 수 없었다. 교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무심코 학교에 들렀던 학생들은 조기방학 공고를 보고 벌써들 책보따리를 챙겨가지고 학교를 떠나가고 있었다. 자신의 연구실로 올라갔더니 우미진 조교가 10시부터 교수회의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옆방의 교수들도 다들 나와 있었다. 조교가 다 연락을 취한 모양이었다. 아마도 조기방학을 결행하게 된 동기 등을 설명할 작정인 듯했다. 혹은 그렇지도 않으면 대학의 조기방학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해버린 후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그냥 이름만의 교수회의를 가지는지도 몰랐다.